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 혐오 논란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또 그 맞불인가요? 남성 혐오 이런 사이트들도 막 생기고요. 무슨 여, 무슨 충 이런 참 듣기 싫은 용어들도 요즘 신조어로 횡행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대중과 소통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 세상 물정의 구석구석을 아주 쉬운 책으로 펴내서 관심을 모으는 사회학자 한 분 초대했습니다. 노명우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그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이게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노명우 교수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저는 여성 혐오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그냥 기술만 하면 어떤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사태, 어떤 현상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사실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지는 건데. 개념 규정을 하면 정의가 그렇죠.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이라 명명하느냐는 곧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하고도 그렇죠.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강남역 그 살인사건 관련해서 제가 재밌게 보는 측면들은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왜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벌 수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그런 있었어요. 분들이 있고요. 이게 일종의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놓고 보면 물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의견들에 최대한 존중합니다만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즉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인 판단 내지는 사회적 해석을 해본다면 이 사건은 분명히 전 개인적으로는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어떤 측면에서? 일단 보면 희생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여성을 기다렸죠. 기다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겉으로는 묻지마 범죄처럼 보이지만 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남성이 아니라 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여성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 혐오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더라도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경우에는 여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남역을 한 번도 가지 않거나 강남역을 가보지 않았던 여성들조차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포감을 느꼈고 그래서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많은 여성들이 여자라서 죽었다라든가 그 사건에 공감을 했던 이유도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공포감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많은 여성들이 느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어떤 대상이 혐오 범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예를 들어 저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저는 그 사건을 보도를 듣고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수를 죽였다. 그리고 교수를 타겟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되면 두려워지죠. 왜냐하면 저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자면 묻지마 범죄라기보다도 혐오 범죄에 가깝지 않은가. 가해자의 정신 상태나 심리 분석을 했더니 어떻더라라고 하는 측면과는 이건 별개의 측면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법률적 판단은 그럴 수도 있지만 법률적 판단으로는 아마 그분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마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게 될 텐데 뭐 정신병자의 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그런 법률적 판단, 형사적인 판단 못지않은 아니라 사회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잠재적 피해자로 여성들이 공감하는 폭이 그만큼 크고 컸다. 이걸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건 여성 혐오 범죄가 돼버렸다. 그거로군요. 비록 법률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혐오 범죄로 판정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인 조건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잠재적 피해자로 본인을 공감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그거는 뭔가 이 사회에 그런 어떤 원인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네, 어떤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이미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대학 진학률보다 높아진 지 오래전 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 면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공부 잘하는 일 네. 이미 오래된 일이고. 다 수석이죠. 예, 또 중요한 시험에서 여성들의 어떤 시험 패스율이 남자들 못지않게 내지는 어떤 분야에서는 더 여성이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진 예.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조건의 변화의 측면에 저희가 고려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대 한국 사회 여성들은 과거의 한국 사회 여성들이 한 번도 갖추지 못했던 경제적인 내지는 사회적인 자립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불과 짧은 기간 안에요. 한 1, 20년 그렇죠. 사이에. 예, 예. 그런데 그런 급속한 변화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체계는, 사실 사회적 인식 체계는 약간 문화적인 관습의 측면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더디 변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자질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맞지 않는 사회 인식 체계의 변화, 이게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 체계는 지금 어떻다고 규정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 여성들이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랬던 시절에 갖고 있던 여성에 대한 고정 인식 그건가요? 이게 이제 아마 연령별로 다른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여성에 관한 태도하고 좀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태도하고는 이제 분명히 다를 텐데 예. 저는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그 점입니다. 한 사회,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이상한 여자들, 바람직하지 않은 여자들, 특이한 여자들을 지칭하는 개념들, 단어들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는데 예. 묘한 변화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조선시대로까지 올라가면 그 유명한 환학년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식민지 시대에 오게 되면 모던걸 내지는 신여성이라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른바 자유부인 논쟁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인 현모양처라고 하는 그런 여성에 대한 규정 역시 있어 왔고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파걸이라는 알파걸. 네. 이게 바로 이제 알파걸이라고 하는 명명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운 여성들, 즉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굳이 남자가 보호하지 않아도 스스로 능력을 갖춰서 자기의 경제적인 자립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네. 그것도 과거의 모던걸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다라고 하면 알파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보편화되기 시작한 네. 이게 네.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그 변화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 알파걸들이 사실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 높아졌고, 시험에서 성취도 높아졌고, 각종 남자들의 전유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업 공간 안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했죠. 근데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남자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가, 남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는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약간 불행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알파고리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멈춘 시점과 매우 겹친다라는 점입니다. IMF 충격. 그렇죠. 그럴 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여성의 알파골로 상징되고 있는 여성들이 지위가 향상이 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자질들이 향상되는 것들이 경제적 부흥기에 나타나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 그다음에 남녀 평등의 실현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도 매끄러운 방식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불행히 우리한테는 이것이 경제적 하강기 국면에 여성들이 사회적인 자질을 높게 그러니까 소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악화되고 있고 내부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능력을 갖춘 여성들,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남자들끼리만 경쟁을 해도 충분했었는데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해지고 일자리가 좁아졌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그런데 그 여성들이 더 잘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자들도 굉장히 민감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예. 그래서 알파고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처음으로 등장했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런 대립 문제가 이른바 군 가산점 논쟁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바로 그런 맥락일 겁니다. 그때 뭐 위헌 판단 받고 사회적 쟁점이 됐던 시기도 또 비슷하게 그렇죠. 겹치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기였다면 능력 있는 여성들이 진출해도 남성들의 기회가 또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 네. 허용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좀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게 됐다 이 말이군요. 네네. 사실 경제 하강기이기 때문에 알파 걸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힘들긴 마찬가지죠. 그런데 남성들은 2중 3중으로 더 그걸 자기만 힘든 거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 양상이 생겼고 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미 20살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고 1997년 이후에 한국 사회의 사람들 일종의 상식으로 받아들였던 일종의 신념의 체계들이 이제는 깊숙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같이 내면화됐습니다. 네.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광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요. 네. 지금도 일종의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부자가 되어야 한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사회적인 안전망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사회는 나를 그렇게까지 잘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강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그 방법뿐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90년대 이전까지 한국 사회가 이른바 분노의 시대였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분노의 시대라는 건 굳이 정의하자면 그런 거죠. 어떤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만을 누구로부터 느끼는가, 그 불만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사회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불만들이 쏟아진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불만의 촉수가 권력자에게 내지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 불만의 촉수가 가해진다라고 하면 그건 사회적인 저항, 내지는 그렇죠. 사회적인 불만, 내지는 사회적인 분노, 내지는 사회적인 비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 저항의 목소리는 되게 약화됐죠. 그 대신 뭐가 강해졌냐고 하면 내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힘.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바꾸려 하기보다도 그냥 게임의 룰은 그대로 인정한 채로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게임의 룰 안에서 나만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갖게 됐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절박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 측면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97년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보통 한국 사람들이 IMF 구제금융 사태 이전까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좋을 거라는 좋을 믿음. 거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보다 당연히 좋다라는 믿음이죠. 또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쵸.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우리가 오랫동안 고도성장기 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화들이 다 깨졌죠. 다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꼭 지금이 과거보다 좋다고 말하기 쉽지 않고 그런 것처럼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결코 믿을 수 있는 건 결국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내가 없다. 강해지면 나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 내가 부자가 돼야 되지.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더 강해져야지.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평가 방식으로 움직여지잖아요. 네. 강해진다라는 건 사실 또 부자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절대치로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강해진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처럼 상대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누구보다 더 힘이 있으면 되는 거고 누구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등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평가하면 네. 2등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그 대학생들을 그렇게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른바 스펙 경쟁도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펙이 절대적인 거라고 하면 불안할 필요는 없죠. 또 자기가 갖춰야 될 어떤 능력, 그걸 우리가 스펙이라고 표현한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 설계에서 난 이런 것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스스로 갖춰 나간다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 예. 영어 성적은 한 개인이 얼마만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가를 절대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도 사실은 시험 우리에게 점수? 요구되는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의 측면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등이어도 불안하고 1등만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1등이어도 불안하죠. 1등도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내가 또 곧 그렇죠. 떨어질 수 있으니까. 1등이란 조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2등이 되고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속에 놓이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하고 모든 사람이 경쟁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 뭔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누군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는 달리 네. 부당 이득을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에 되게 민감하게 되고 예. 근데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사실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질문을 그렇게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시스템을 강요하는가? 과연 이런 룰이 정당한가? 과연 우리가 이런 룰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들을 던지겠죠. 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분노의 시스템일 겁니다. 그리고 저항의 저항이고 시스템이고요.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또 그런 것이기도 그렇죠. 하고 노동 운동을 이끌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룰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룰을 받아들이고 룰을 순응하고 룰을 바꾸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현재 있는 룰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만 생각하니까 룰을 세팅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네. 세팅된 룰 안에서 나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만 더 옆에만 눈에 보고.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경기 하강 국면의 불안함, 게다가 또 상대평가 모두가 불안하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데 조금 아까 이런 표현 하셨어요. 혹시 무임승차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 이걸 살피게 되더라. 그리고 거기에 공격하게 되더라. 근데 그게 왜 여성이냐고요. 여성이 무임승차했나요? 여성이 부당 이득 취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무임승차